안녕하세요.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자본시장의 허리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코스피가 있다면 바로 코스닥.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벤처의 살아있는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코스피는 5천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코스닥이 오늘 1,000을 넘었는데요. 우리 코스닥 협회 회장님, 여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코스닥이 3천으로 갈 수 있을지 우리 이동훈 코스닥 협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그 코스피는 70% 이상 넘게 올랐는데 코스닥은 36%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이제 1,000스닥을 넘었는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제가 많은 곳에서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코스닥의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책 그리고 이제 자금 흐름, 산업 사이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코스피 쪽으로 쏠려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잠깐만요. 네, 여기에는 기업의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정책이 부족하고 또 하나는 자금이 부족하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죠? 산업 사이클입니다. 산업 사이클. 네. 네. 이 세 가지가 이제 절묘하게 음. 이제 한꺼번에 벌어지면서 코스피 쪽으로 자금 이동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드리면은 음. 시장 구조를 보면은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약 80%에 달합니다. 개인 투자자 80%. 예. 네.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이제 외인과 기관이 이제 주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큰 손들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이고 네. 코스닥은 개인들이 주축인 시장입니다. 예. 대형 성장주가 이끄는 상승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자금이 많이 몰린 코스피 쪽으로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부가 작년부터 밸류업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 밸류업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정책이 있었지만 저PER주의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고 배당도 높이고 이제 이러한 정책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많이 네. 추진을 해왔는데 이런 정책이 사실은 이제 대형주의 맞춤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당 여력이 큰 대기업, 그다음에 자사주 살 형편이 풍부한 현금이 풍부한 대기업들이 주로 수혜를 받고요. ETF 자금들도 대형주로 집중이 되면서 상승 초반에 코스피 쏠림 현상이 시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반도체, 특히 이제 HBM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메모리가 AI가 대폭적으로 그러니까 시장을 이끌면서 크게 그 업사이클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에 속한 반도체 기업들은 주로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 이런 쪽에 해당되는 기업들인데 이런 쪽 기업의 실적은 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반도체 기업이 주가가 오른다 그래서 실적이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에 따라오면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수주가 증가를 했지만 실적이 나온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글로벌 자금인데요. 글로벌 환경으로 보면 이제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나 AI 그리고 조선, 방산 같은 이제 전략 산업의 공급망이 지금 재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이제 대형 수출 기업 중심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크고 유동성이 좋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기업들 당연히 코스피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정리하자면은 이제 이번 흐름은 코스닥의 경쟁력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한쪽으로 쏠린 구조적인 현상입니다. 오히려 이제 지금 코스닥 기업들이 쌓은 수주 실적이라든가 기술 확보라든가 또는 고객 다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이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코스닥의 이 상법 개정, 이 3% 룰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이거는 코스닥 상장 기업에는 이게 좀 부정적인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 그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나 정책 방향에서 생각하는 자사주의 소각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로는 아마 그 자사주를 활용한 경영권 방어에 사용하는 네. 이제 이런 것이 원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보는 측면이 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할 경우에는 그 가치만큼 시장에서 인식이 돼서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두 가지 기대 방향으로 이제 정책이 설계가 그렇죠.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돈이 현금이 많은 또 대기업들 대상으로 한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실 현금 여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이 기업들이 성장 단계에 접어든 기업일수록 현금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코스닥에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소각을 할 경우에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회사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또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고 해서 그 가치만큼 또 시장에 그대로 주가가 반영이 되느냐? 통계적으로 보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사주를 소각을 하면은 기업으로서는 재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M&A라든가 전략적 제휴라든가 또는 뭐 우수인재 유치라든가 직원들에 대한 뭐 어떤 베네핏을 준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것을 법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원래 취지와 목적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됐어야 되고 그렇지만 회사의 규모별로 또는 성장 단계별로 이거를 좀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이 한번 제정이 되게 되면은 뭔가 다 이제 일률적으로 한 가지 기준으로 잣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관심들이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개정할 수는 없는 그 루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다 좀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건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어떤 시한을 정해두고 언제까지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사주 소각 문제성 코스닥 부분에서는 좀 차등이나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상장폐 결국 이제 그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야 결국 이제 엑시시 일어나니까 회수가 일어나는데 상장 폐지 상장을 너무 쉽게 해도 어렵게 해도 문제고 쉽게 해도 문제고 폐지하는 문제 이 상장하는 것에 이게 상장하는 거 폐지하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상장을 너무 쉽게 해도 문제고 또 너무 어렵게 해도 문제고 사실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우리가 몇 년간 거래소 실적을 보면 우리가 현재 상장한 그 기업 숫자가 약 1,800개 정도 됩니다. 1,800개. 예. 1,800개 정도 되면은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스닥의 어떤 경제 규모나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1,800개라는 숫자는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단지 숫자로만 평가를 해볼 거냐? 우리가 어쨌든 신규 어떤 산업이라든가 네. 신규 기술 분야를 활성화시키려고 그러면은 또 그쪽 분야를 많이 이렇게 그렇죠. 키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쪽 분야를 키워주려고 그러면 당연히 상장 회사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측면을 보면은 어떤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숫자가 많아지는데 시장에 들어오는 돈이 제한돼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N이 나눠 먹게 되니까 기존의 이 회사들도 어떤 성장하는데 좀 제한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80%가 또 개인 투자자는 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수급이 개선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걸 이제 밑바탕에 깔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급이 개선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럼 상장과 상장 폐지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거래소에서 이제 최근 내놓은 정책이 다산다사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도 많이 시키고 상장 폐지도 많이 시키겠다. 이런 정책인데 뭐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코스닥이 많은 좀 뭐랄까 저평가를 받은 원인 중에 하나는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그렇죠. 세종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은 기업인데도 그런 기업들이 상장 폐지가 안 되고 또 이러한 기업들을 이용한 어떤 주식 뭐 사냥꾼이라 할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를 이용해서 그렇죠. 소액주주들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기존에 그런 기업들에 투자했던 주주들을 또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뭔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상장 폐지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들을 무조건 폐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절차를 지키고 또 의견을 받아들여주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과거에 3심제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2심제로 바꿔서 이제 시간을 좀 대폭 단축하겠다라는 게 이제 거래소 측에서 새로 나온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활달하게 진행이 되면 이게 신진대사가 잘 돌라 그러면은 썩은 부위는 도려내고 또 새살이 빨리빨리 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산다사. 네. 진입도 쉽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퇴출되고. 자, 또 하나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고 있는 게 대기업 이제 코스피가 이제 반도체, 조선, 자동차가 이제 업계 호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이 호황이 코스닥 기업의 실적으로 전이 될 것인가? 낙수 효과가 올 것인가? 그러면 이제 서로 같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지금 많은 국민들은 코스피 그 몇 개 기업만 지금 잘 되는 거야라고 아직 피부로 못 느끼는데 이런 게 시차가 지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실제는 어떤가요? 네, 모든 산업이나 경제의 흐름은 항상 시차가 존재합니다. 네. 최근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가장 많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집값 문제인데 집을 짓겠다고 정책을 발표하면 실제로 집이 생기기까지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산업의 수혜를 본다. 그러면 이제 직접 그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그 기업에 맞는 밸류 체인이 있단 말입니다. 네. 어떤 제품이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있고 소재도 있고 장비도 있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잘 팔린다 그러면 당장 뭐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 거 있는 거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게 시장이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 시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장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도 들어가고 뭐 이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재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게 시차가 반도체 쪽은 제가 보면 한 6개월에서 한 12개월 정도 이렇게, 반도체는 6개월에서 12개월. 네, 이렇게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있습니다. 물론 소재, 부품, 장비가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업사이클링 시장에서는 그 반도체에 속한 기업들은 당연히 수혜를 보게 되고요. 그것도 그런 분야마다 조금씩은 시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조선 같은 경우는 조선은 배 만드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시차가 훨씬 깁니다. 예, 조선은 약 18개월에서 한 2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근데 조선은 2021년부터 이제 수주 호황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소황이 돼서 실제로 배를 만든 거는 이제 2023년부터이고 그 이후부터 이제 기자재 납품이 본격된 건 그 이후니까 이제 우리가 대충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선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연관된 기업들은 언제 정도부터 이렇게 호황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자동차는 뭐 이제 우리가 세계 2위 정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생산 대수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절대적인 생산 대수는 줄었지만 중국이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 자동차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대수로 보면 2위로 올라갔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많은 고부가 가치 쪽으로 와서 미국 시장이라든가 또는 전기차 쪽으로도 이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시장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꾸준히 부품 회사들이나 각종 그 기자재 회사들도 실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를 보면 이제 2차 전지 쪽이 연관이 돼 있는데 2차 전지 쪽 시장들은 뭐 소위 지금 얘기하는 캐즘이라는 걸로 좀 상당히 관련된
업종이나 회사들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풀려서 뭐 어느 정도 시차를 가지면 다시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거 반도체, 조선, 자동차만 잘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국은 낙수 효과가 시차를 가지고 코스닥으로 오게 될 거다. 이런 희소식입니다. 잠시 새는 질문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 취재를 해보니까 이 대기업이 납품했을 때 대금 결제 있잖아요. 네. 이 기간을 좀 단축하면 단축할수록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가 많던데 이건 이제 많이 개선이 된 건가요? 현재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죠. 예. 기업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빠른 기업은 1개월 이내에 하는 기업도 네. 있고요. 대그룹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3개월 이내에는 다 결제가 되는 걸로 돼 있고요. 또 3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요새는 대개 이제 전자음으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필요할 때는 그걸 할인해서 바로 현금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렇게 대금을 늦게 준다거나 이런 일들은 공정거래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법 체계가 강화돼 가지고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회수시장 스펙과 기술 특례 상장 이걸 좀 더 과감하게 해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난 정부 때는 이걸 굉장히 좀 억제했는데 기술 특례 상장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술 특례 상장은 사실 이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이죠. 예전에 이제 우리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기술 특례 상장 제도가 처음 생겼을 때가 우리 바이오 버블이 생겼을 때니까 2000년 제가 좀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 상장 기준하고 떨어진 매출도 없고 이익도 안 나는 회사를 기술을 하나만 가진 것을 인정을 해줘서 코스닥에 상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때 처음 상장한 회사가 제 기억에는 아마 마크로젠이라는 생명과학 회사인데 그 회사가 아마 그 당시에 어떤 쥐를 키우는 회사였는데 어떤 특정 질병에 걸린 쥐를 키워서 그걸 이제 제약회사에 납품하는 그런 비즈니스였는데 그때 매출액이 아마 10억이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가 결국에는 사업 모델이 여러 가지 바뀌긴 했지만 지금도 건실하게 살아남아서 어떤 그런 기술을 가져서 상장을 해서 회사가 성장하는 이제 모델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또 그런 버블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상장을 했다가 또 퇴출된 회사들도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그 기술만 갖고 상장해 주는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신사업이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지금 AI라든가 또는 로봇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들이 우리가 이제 그 산업 생태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산업에 나온 새로운 기술을 가진 어떤 회사들이 돈을 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출, 이익, 담보 이렇게 당연히 돈을 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그런 기술을 인정을 받아서 상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공모 자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신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상장을 시키는 것까지는 굉장히 제도를 잘 만들었는데 그 이후의 플랜은 전부 생각을 안 한 거죠. 네, 상장 이후에 계속 성장을 하는 어떤 그런 플랜들을 만들어서 이게 유니콘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뒷받침해 줬어야 했는데 이 상장하는 예를 들면 벤처를 만들고 투자를 하고 상장까지는 잘해서 투자를 한 사람들도 이익을 받고 그렇지만 그 이후의 플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코스닥의 그런 어떤 성장의 정체성 이런 문제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특례 상장 제도는 거의 굉장히 좋은 제도다. 하지만 상장 이후, 특례 상장 이후에 어떤 그 이후의 지도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활성화에서 기관 투자자가 반드시 와야 된다. 코스닥에서 80%가 개인 투자자인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들어오니까 외국인 투자자도 들어오고 거대 자본이 들어오게 되는데 자, 기관 투자자가 왜
그 유입이 핵심이라고 보시나요? 네. 코스닥에 그 투자하고 있는 개인 주주들의 혹시 그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짧지 않나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평균으로 보면은 3개월 이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주총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3개월 이하. 예. 주주 명부가 확정되는 게 12월 말인데 보통 주주총회가 3월 이후에 많이 열리잖아요. 주주가 다 바뀌어요. 주주총회 할 땐 주주가 아닙니다, 이때. 네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그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주라는 개념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괴리가 심한데 예, 예, 예. 그런 그 괴리가 심한 것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정세가 조금 바뀌어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거나 또는 뭐 북한이 뭔가 딴짓을 한다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으면 금방 당연히 이제 손실을 네, 피하기 네. 위해서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시장에서는 급락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급락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반면에 이제 기관 투자자는 중장기적 관점으로 그렇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단기 약재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잠재우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혁신 기업, 아까 이제 저희가 코스닥에 그런 기술만 가진 기업들이 상장을 했을 때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장을 해서 초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관심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제 그런 주주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관심이 없어지니까 이게 주식 주가가 굉장히 이제 정체가 되고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관 투자자가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렇죠. 이 기업은 기술만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어쨌든 기대할 만한 기업이다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줄 수 있고 또 실제로 자본을 안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바이오 기업을 예를 들면은 신약 개발을 한다. 그럼 실제로 신약 개발하는 데 걸리는 소요 시간이라는 거는 거의 10년 가까이 소요가 되거든요. 네, 임상을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개인 주주들이 매출도 잘 나지도 않고 기술 수출은 물론 이제 기대를 합니다만 그게 뭐 마일스톤대로 딱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술 개발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뭔가 임계점이 언제 일어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인내심을 갖기가 되게 어렵죠.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꾸준히 인내심을 갖고 그런 것을 지탱해 줄 그런 어떤 큰 버팀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이 이제 기관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차피 코스닥인 게 결국 혁신이니까 혁신이 일어나려면 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장기적인 투자했으려면 결국은 이런 그 기관 투자자가 네. 힘을 보태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죠? 예. 근데 이게 그럼 구체적인 해법은 어떤 게 있나요? 기관 투자자 유입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 있다면? 네. 그럼 해법의 반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왜 도대체 기관 투자자는 코스닥에 투자를 안 할까요? 진짜 왜 그럴까요? 이거를 알면 해법이 생기겠죠. 예, 그렇네요. 예. 첫 번째는 유동성 문제입니다. 유동성.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약 1,500조 정도를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큰 회사들도 있지만 그러면 한 기업에 보통 이런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몇백억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기술 기업 그 개발하는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몇백억을 집어넣으면 바로 상한가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반대로 팔게 되면 또 하한가를 맞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사고 싶어도 마음 편하게 사지 못하고 팔고 싶어도 마음 편하게 팔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운영력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골치 아픈 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네. 편하게 삼성전자 아무 때나 사고 팔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유동성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부 가이드라인하고 책임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기금이나 이제 대형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탁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 돈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근데 수탁자는 국민연금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국민의 노후 자금이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원금 손실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인 그 투자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 회사가 매출이 얼마야, 뭐 이익이 얼마야,
또는 뭐 여러 가지 굉장히 까다로운 기준들을 맞춰서 그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 기준에 맞는 코스닥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탁자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평가를 해서 책임이나 이런 거를 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뭐 지수가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만약 손실이 발생했어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는데 손실이 났다. 그러면은 장이 좀 안 좋아서 좀 이랬습니다. 네, 네. 그러면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네, 네. 무슨 얘기인지 예, 알겠어요. 근데 코스닥에 투자를 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손실을 봤어. 잘못 골랐지. 아니, 너 왜 여기다 투자했냐? 네. 그러면 그거를 방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운영하는 사람 너 입장에서는. 혹시 친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소신을 갖고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벤치마크라는 게 있는데요. 벤치마크라는 게 이제 어떤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운영을 할 때 벤치마크보다 잘했냐, 못했냐, 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보통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하면 코스피 200의 수익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벤치마크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담당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움에 처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과가 안 올랐을 때 굉장히 그 운영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구조적으로 이게 투자하기가 굉장히 현재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게 코스닥에 기관이 안 들어오는 거는 기관의 어떤 선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유동성의 한계라든가 내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벤치마크라든가 이 세 가지가 이제 맞물려서 이런 기관들이 코스닥 투자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이고 실제로 뭐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국민연금 운영하는 사람한테 야, 왜 코스닥 투자를 안 해? 코스닥 투자를 해야지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려 그러면은 기관들이 코스닥에 들어왔을 때 시장이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개선이 되고 더 많은 기관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운영하는 투자자들의 가이드라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코스닥에는 어느 정도 담아라라는 룰을 만들어주면은 정부에서 코스닥에 투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 수탁자 선정할 때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게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작년에 발표한 그런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이런 쪽을 일부 반영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걸로 보았습니다. 예. 국민연금에서는 그러면 몇 프로나 이렇게 투자를 하죠? 지금은? 지금은 뭐 한 1%가 안 될 겁니다. 1%. 예.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는 이거는 그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의 사례인데요. 네. 일본은 2010 제가 지금 잠깐만요. 2014년도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맞습니다. 일본 2014년도에 우리나라로 치면 연기금이죠. 네. 예, 국내 주식 투자 비중 목표를 15%에서 25%로 상향을 했어요. 일본 국내. 예. 일본 국내 주식의 15%, 25%를 국민연금에서 투자하라. 예, 예. 그렇게 완전히 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5%에서 25%로 상향을 해가지고 그 결과로는 뭐 지금 일본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크게 니케이 지수가 많이 올라갔죠. 예,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연기금이 움직이니까 시장 전체가 다 따라 네, 움직이는 맞습니다. 겁니다. 이게 이제 일각의 이제 그 주장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자금인데 이것을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그 어떤 의견을 내는 기관이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가 전체를 봤을 때 국민연금은 어떤 공적인 기능도 일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을 생태계를 조성을 하고 성장을 시켜야 되는 일부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 국민연금을 조성하는데 대부분의
돈들이 사실은 코스닥 상장 기업, 코스피 상장 기업들의 50%가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시장을 어느 정도 일정 조성해야 되는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적인 역할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국민연금이 투자가 국내보다 미국에 많이 가다 보니 환율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지금 코스닥 쪽에 지수 투자를 올린다는 거는 정책적으로나 현 상황 쪽에서도 굉장히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가야만이 우리나라 미래 산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이것이 선순환이 돼서 퇴직연금 받을 때 또는 국민연금 노후에 받을 때 좋은 수익률로 나중에 굉장히 어떤 그런 선순환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그 결국 코스닥을 키우려면은 그 공적 우리가 기금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요. 그 기관 투자자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든 국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국내 기업의 일자리나 산업이 생기는 측면도 있고 두 번째는 좋은 포인트이셨는데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이 대한민국에 내는 세금의 50%쯤 된다.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예. 결국은 이 세금을 낸 부분을 더 많은 세금을 얻기 위해서라도 또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게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 코스닥에 투자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너무 해외 빅테크에 투자를 하면 돈을 버는 측면도 있겠지만은 이 어떤 환율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국내 투자 비용을 높여야 되고 그 중에서도 코스닥에 투자를 높일 때 우리가 벤처 생태계가 생겨야 새로운 미래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회장님이 보시기에 코스닥 시장은 앞으로의 올해는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가져야 될까요? 네. 코스닥은 이제 뭐 실제로 우리가 나스닥을 표방해서 만든 그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또 성장을 하는 그런 장마당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곳에서도 코스닥과 유사한 나스닥과 유사한 시장들을 만든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나라들이 망했어요. 그 실제로 지금 살아서 잘 돌아가는 데는 뭐 중국, 그다음에 일본, 뭐 우리나라 정도,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시장이 잘 돌아간다 그러면은 미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과 또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만하게 돌아간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1.5%, 뭐 2% 또는 2%가 안 되죠. 1% 이하로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굉장히 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3, 4%가 넘습니다. 작년 4분기가 4%였어요. 네. 원인이 뭘까요? 혁신 기업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 뭐 아마존, 뭐 애플, 뭐 우리가 들으면 아는 모든 그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그런 나스닥이라는 생태계에서 상장을 하고 성장을 하고 또 뭐 배당을 하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고 그 미국의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운영을 할 때 퇴직연금의 한 70% 정도가 주식 관련된 펀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굉장히 많은 그 직장인들의 퇴직연금들이 나스닥이나 또는 뭐 뉴욕 증시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이 주식들이 상승을 하고 또 기업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나중에 퇴직할 때는 백만장자가 돼서 퇴직하는 직원들도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나라가 가야 될 미래인데 아직 뭐 우리는 이제 장을 깔아놓고 실제로 성장하지는 하려고 하는 이제 단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우리 코스닥이 대한민국의 코스닥이 이제 미국의 나스닥처럼 어떤 그런 상징적인 시장 그리고 벤처 기업이 입성을 해서 세계적인 유니콘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되었으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목표이고 또 그렇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시장 관계자나 모든 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에는 다우존스가 있고 그다음 뉴욕 증권 지수가 있고 그다음 나스닥이 있습니다.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을 보면 오늘의 미국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네, 한국의 그렇습니다. 코스닥도 미국의 나스닥처럼 미래를 만드는 기업이 돼서 한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동훈 코스닥 협회 회장 오늘 깊이 있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술이 투자를 만나야 현실로 전환되는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이 바로 저는 거래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많은 나라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와대에 있을 때 설계를 한 것이 연기금을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거였습니다. 이때 국회가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연기금 사회주의로 갈 거다라고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 그걸 실시하고 나서 800포인트에서 시작해서 200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연기금이 주식시장에, 특히 국내 시장에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싱가포르의 테마석을 보고 만든 게 KIC인데 KIC의 수익률은 연 7%쯤 됩니다. 1년에 약 6조 원 정도를 벌어들이는데요. 이거는 국민연금이 1%의 부담을 거의 비슷한 액수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싱가포르처럼 테마색을 만들어서 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해나가야 더 선진적인 기술이 나온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이동훈 회장님 말씀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01k 퇴직연금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퇴직연금을 기금화한다고 했습니다. 이 퇴직연금이 1.5%밖에 수익률이 안 나고 있는데 이것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서 우리의 경제를 탄탄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 정부도 있고 개인도 있지만 이 기업의 가장 발달된 조직이 기업이 한 개인의 창의성과 만나고 그것이 금융과 결합되었을 때 미래를 여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코스닥 3천을 향해서 함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